아주대병원 응급학과 이지숙입니다. 앞에서 김도윤 교수님께서 소아 BLS 체인지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뒤이어서 ALS 파트에서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몇 개의 피콜을 가지고 리뷰를 했었고, 제가 정리한 건 이제 5가지가 되겠습니다. 2개는 심폐소생술 중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요. 3가지는 ROSC가 된 환자에게 있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이나 ERC에서 가이드라인이 10월에 발표가 되면서 저희보다 조금 한 스텝 빨랐습니다. 같은 피코를 가지고 리뷰를 했는데 저희가 같이 리뷰한 것보다 좀 내용이 갑자기 애드온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저희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도 좀 추가로 논문 검색을 하고 그다음 전문가 컨센서스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이드라인집이 발표가 되면 앞서 모든 연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20년과 25년 가이드라인 이렇게 비교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ALS 파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ALS라고 하면 이제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이나 마우스파스가 아니라 이제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넣고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근데 어드밴스드 에어웨이가 있을 때 우리가 과연 환기술을 몇 회로 해야지 될 건가가 항상 성인과 소아에 있어가지고 간극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인이 1분에 10회 벤틸레이션을 한다고 그래서 소아도 그거하고 똑같이 교육상의 목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 이런 분당 환기수가 나왔었던 건 2010년이 되겠습니다. 2010년 가이드라인에서 하이퍼벤틸레이션이 가져올 수 있는 위해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면서 어차피 하이플로우 타임이기 때문에 CPR 중에는 이게 Vq 미스매치를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벤틸레이션도 연령보다는 적게 하는 게 더 리저너블 하다라고 합의가 되었었고, 또 다른 측면은 성인하고 소아하고 교육상의 목적에서 심폐소생술의 환기술을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자들에게 좀 혼돈을 일으킬 수 있겠다 해서 그냥 전문가 합의에 따라서 소아도 성인하고 마찬가지로 분당 10회 벤틸레이션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언급도 없었고요. 2020년에 메이저 체인지가 있었는데 당시에 참고가 됐었던 논문은 2019년 CCM에 발표됐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북미에 있는 PICU에서 진행됐었던 전향적 다기간 연구였었고요. ICU에서 인투베이션이 되고 ETCO2 모니터링이 되는 환자에게 있어서 1분 이상 CPR이 된 환자들을 관찰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1분에 10회 벤틸레이션을 했느냐 말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자에게 몇 분의 환기수가 제공이 되었는지를 보고 그것이 이제 CPR 아웃컴하고 어떻게 코릴레이션이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서바이벌 디스차지와 관련해서 생존 퇴원을 했던 환자군과 생존 퇴원을 하지 않았던 환자군의 분당 환기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대상 환자군을 대상으로 1세 미만인 경우 30회 이상 환기를 시켰다 그러면 하이퍼벤틸레이션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1세 이후의 환자에게는 25회 이상 분당 벤틸레이션을 했다 그러면 과한기를 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한기가 제공된 빈도가 어디가 더 많았는지를 봤더니 생존 퇴원율이 높았었던 환자들 여기에선 83%가 과한기가 이루어졌었고 생존 퇴원을 하지 못한 환자는 48%로 거의 한 1.7배에 가까운 환자군이 이렇게 과한기가 됐을 때 생존 퇴원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별랑 분석을 통해서 1세 미만 환자에게는 분당 한 30회 정도의 환기를 했을 때 서바이벌 아웃컴이 가장 좋고 1세 이후의 환자에게서는 분당 25회의 환기를 했을 때 서바이벌 아웃컴이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이걸 스플라인 클로스로 해가지고 봤을 때도 요 언급한 숫자에서 가장 이상적인 서바이벌을 보였었고 이보다 적어지게 되거나 많아지게 되면 생존율이 이렇게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하이 벤틸레이션이라고 저자들이 얘기했었던 1세 이상 미만에서 30회, 1세 이후에서 25회라는 벤틸레이션을 제공을 했을 때 이 환자의 아웃컴을 예측을 해보니까 다별랑 분석이 아니다 하더라도 서바이벌 디스차지나 ROSC의 비율이 과한기를 시킨 그룹에서 4배 이상 유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 CPR의 발생 장소라든지 이니셜 어레스트 리듬을 보정해가지고 봤을 때도 한 4배 정도 이렇게 과한기를 시키는 것이 환자에게 좋은 예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외에도 몇 개 짜잘한 연구들이 있긴 했지만 2020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하 ERC에서는 이미 환기의 수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하에서는 분당 20에서 30회, 2에서 3초마다 한 번 환기를 할 것을 제안을 했었고 ERC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환자의 연령을 이렇게 나눠서 각 연령에 적절한 호흡수를 제공을 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2020년에 외국에서는 이렇게 리비전이 됐었는데 메이저 체인지가 있었는데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2020년에는 바뀌지 않고 그냥 분당 10회 벤틸레이션을 성인하고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협회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도 그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갑자기 큰 체인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꾸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의 큰 스터디 말고는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된 부분은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소아소생술이나 성인소생술이나 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적응 능력을 봤을 때 갑자기 이 하나의 논문을 근거로 확 바꾸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연구들을 좀 보고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2020년도에는 그냥 분당 10회를 유지를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25년에 되어서 이제 이 기조가 계속 연결되고 있었고 현장에서도 국내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게 분당 10회는 너무 작다.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도 분당 10회 이상의 벤틸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 합의 권고에 따라서 1세 미만에서는 분당 30회, 그리고 1에서 8세까지는 분당 20에서 30회로 권고 수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럼 8세 다음에 9살, 10살, 12살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KACPR에서 8세를 적용하는 나이 자체는 8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K8세 기준에서는 8세에 해당되는 에이지에 따라서 이렇게 호흡수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라고 하면 병원에 아이가 등록이 돼서 그 아이의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체중이라든지 그리고 어레스트가 난 원인이 뭐 호흡에 관련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얘가 성인이 아닌 뭐 9세, 10세라고 하면 성인처럼 분당 10회 벤틸레이션을 시킬 것이 아니라 10에서 20회 사이에 벤틸레이션을 할 것을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가이드라인은 분당 10회였지만 2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연령대에 맞춰가지고 전문가 합의에 따라서 권고 수준이 바뀌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에 없었던 게 하나 기술이 되었는데요. 병원 내에서 CPR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환자에게 A라인이 잡혀져 있는 상태였었고 그게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다이아스톨릭 BP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치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ROSC에 크게 기여하는 건 다이아스톨릭 페이지의 BP이고 그것이 CPP와 연결이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페디아트릭 인텐시브 케어 퀄리티 오브 CPR 스터디라고 다기관 전향 연구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내에서 발생했던 CPR 환자들, 그중에서 이제 A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들에게 있어서 CPR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렇게 다이아스톨릭 BP가 어떻게 변하는지와 서바이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정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단별량 분석을 통해서 1세 미만의 아이 같은 경우는 DBP의 서바이벌을 높일 수 있는 옵티멀 값이 한 27 정도로 에스티메이션이 되었고요. 1세 이후의 환자에게 있어서는 DBP가 한 34 이상이 되었을 때 서바이벌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1세 미만에서는 20 밑으로 다이아스톨릭 BP가 떨어지면은 서바이벌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1세 이후의 환자에서도 25 밑으로 떨어지면은 서바이벌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의 가정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서는 다이아스톨릭 BP를 25, 그다음에 1세 이후의 소환자에게서는 다이아스톨릭 BP를 30으로 했을 때 이 수치를 맞추면 이제 서바이벌 아웃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고 이 표에서 보시면 어레스트 나고 나서 10분까지의 시간 동안 이 타겟한 다이아스톨릭 BP를 유지를 했을 경우에 서바이벌 디스차지가 한 1.7배 정도 증가하고 뉴로로직 아웃컴이 좋은 그런 환자들도 1.6배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스터디는 23년에 발표된 연구이고요. 앞서서 연구했었던 그 25, 3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서 밸리데이션을 했었던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북미에 있는 18개의 ICU에서 진행을 했었던 연구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앞에 연구자들하고 사실은 저자들이 많이 겹칩니다. 그 연구자들이 얘기했었던 1세 미만 영아에게서 25 이상의 다이스톨릭 BP를 맞추고 그다음에 그 이후 연장아에게 30 이상의 다이스톨릭 BP를 맞췄을 때 서바이벌 디스차지가 88%대 81%로 의미 있게 다이스톨릭 BP가 높았었던 그룹에서 생존 퇴원율이 높았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서 다이아스톨릭 BP를 어느 수치 이상으로 유지를 시키는 게 CPR을 하면서 ROSC를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론이 만들어졌었고요. 이 세 번째 스터디는 ROSC와 다이아스톨릭 BP를 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소아환자 CPR을 하면서 가장 꼭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이 에피네프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3년 마지막에 발표된 논문이었었고 같은 연구자 그룹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에피네프린을 주기 전후에 다이아스톨릭 BP를 관찰한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체 환자군이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에피네프린 리스폰더 그룹이고 이 밑에 긴 점선이 에피네프린 넌 리스폰더 그룹입니다. 연구자들은 에피네프린 투여하고 나서 다이아스톨릭 BP가 2분 내에 5 이상 올라가는 환자들을 에피네프린 리스폰더 그룹이라고 봤고요. 에피네프린 투약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리스폰더 그룹에서는 SBP랑 다이아스톨릭 BP가 다 의미 있게 늘어나지만 넌 리스폰더 그룹에서는 이런 혈압의 변화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ROSC가 있었던 환자군들 중에서도 이렇게 에피네프린 투여 이후에 혈압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어서 결국 앞에 있는 연구들과 맞물려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에피네프린 주고 이런 혈압 상승 효과가 있는 것들이 다이아스톨릭 BP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다이아스톨릭 BP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ROSC나 서바이벌 디스차지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아하에서는 영아에서는 다이아스톨릭 BP를 25 이상, 그다음에 1세 이후의 소아에서는 다이아스톨릭 BP를 30 이상 유지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ERC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결과 병원 내에서 심장지 환자에게 CPR을 하고 있을 때 이미 A라인이 거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CPR을 하는 동안에 그 다이아스톨릭 BP를 25, 30 연령에 따라서 높게 유지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준은 약한 권고고요. 그다음에 에비던스 레벨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낮은 확신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ROSC가 되고 난 다음에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ROSC 이후에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를 얼마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20년에는 우리가 이 ROSC 이후에 환자에게 여러 가지 바이탈 사인의 기준치를 제시를 함에 있어서 SBP를 연령의 5%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몇 가지 연구들이 더 검토가 되면서 지금 25년도에서는 10%이라는 기준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연구들이 대부분 5%를 잡거나 10%를 잡거나 아니면 5에서 10%를 잡고 있는데 어차피 5%이라는 값은 10%를 값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5에서 10% 안에 SBP가 유지됐었던 환자들은 아웃컴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커다란 하나의 라지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10% 이상의 BP를 유지를 했었던 그룹이 그렇지 못했던 그룹에 비해 가지고 서바이벌이나 페이버러블한 서바이벌 아웃컴이 1.2배, 1.22배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하에서는 5%이 아닌 ROSC 이후에 연령의 10% 이상의 SBP 값을 유지를 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ERC에서도 마찬가지로 10% 값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ROSC 이후에 1006시간 동안은 연령의 SBP는 10% 이상을 초과하게끔 목표 혈압을 설정할 것을 제안을 하고 만약에 이 혈압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볼륨 리서스테이션을 하거나 바소프레서를 써서 10% 이상의 값을 유지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ROSC 이후에 항경련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ROSC 되고 나면 짧은 시간 내에 경련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 빈도는 이제 10에서 40% 정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련이 있었던 환자들에게서는 컨벌시브 에필랩시든 넌컨벌시브 시저든 뉴럴로직 아웃컴을 좋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ROSC 이후에 항경련제를 뭐 예방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치료적인 목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검토를 해본 결과 소아를 대상으로 한 이런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피코에 대해서는 어덜트 데이터를 고려를 해서 항경련제를 예방적으로 쓰는 것과 그다음에 시저를 트리트먼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쓰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인 대상의 연구이긴 했지만 예방적 항경련제는 뭐 시오펜탈이나 마그네슘이랑 다이제팜이나 뭐 이런 약들이 많이 검토가 됐지만 일관성 있는 결과들을 보이는 연구들은 없었고 ROSC 이후의 트리트먼트 관련해서도 이제 어떤 특정 약제를 규정하기에는 조금 일관된 결과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하에서도 이걸 맞춰서 아이에게 예방적 항경련제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시저가 있다고 하면 그 시저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라. 그거는 레코멘데이션 레벨을 1으로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ERC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방적 항경련제보다는 경련이 있었던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심장 정지 이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항경련제를 루틴 사용할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발순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경련이 생겼다면 그 경련 치료는 적극적으로 시작을 할 것을 권고하나 어떤 경련제가 더 좋다라는 거는 지금 검토를 한 바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약제 선택에 대해서는 따로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에 가이드라인의 서바이벌 체인에도 회복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생존율이 높아감에 따라서 ROSC 이후에 뉴럴로직 아웃컴을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갈지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피코 리뷰를 하면서 피코 질문은 사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ROSC가 된 환자에게 있어서 어떤 혈중 바이오마커를 ROSC 후 어느 시간대에 사용을 했을 때 뭐 어떤 좋지 않은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바이오마커 하나와 어느 시기 타임라인에 어세스먼트가 됐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푸어 뉴럴로직 아웃컴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그런 피코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사실은 초안은 이와 같습니다. ROSC 된 환자에게 있어서 어떤 타임라인이 됐든지 간에 푸어한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기에 뭐 S백이 좋다, NSE가 좋다, 뭐 락티게시드가 좋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권고될 만한 그런 스터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단일 마커로는 시행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내려고 했었고 그리고 불량학적,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바이오마커 이외의 다른 검사들도 같이 조합해서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특정 바이오마커를 뭐 추천하거나 반대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초안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10월에 이제 ERC 아학계 다 발표가 되면서 이 뉴럴로직 프로그노스피케이션에 대해 가지고 용량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볼륨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다음에 굿 뉴럴로직 아웃컴과 관련된 것들, 푸어 뉴럴로직 아웃컴과 관련된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상세히 디스크립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했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기대 여명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얘가 굿이라고 해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이런 생명 유지 장치를 과연 유지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한 디베이트도 당연히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얘는 푸어 뉴럴로직 아웃컴이 예상이 되니까 그냥 지금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려되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평가 도구를 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그럼 뭐 12시간 만에 할지 24시간 만에 할지 뭐 이런 타임 어세스먼트 포인트도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결정을 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5년 뒤에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또 말씀을 드릴 때는 5년 전에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아하 ERC에서 얘기를 할 때 주요하게 생각한 거는 굿 뉴럴로직 아웃컴을 예측하는 인자들은 false positive rate를 30% 미만일 때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셀렉션을 한 거고요. 그리고 poor 뉴럴로직 아웃컴은 폴스 포지티브 레이스를 1% 미만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더 이후의 시간에 성인의 뉴럴로직 아웃컴에 대해 가지고 예측인자를 말씀을 하실 건데 성인은 한 0에서 5%까지도 이 폴스 포지티브 레이스를 익스큐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아 그룹에서는 1%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인자들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클리니컬 이그제미네이션과 그다음 블러드 바이오마커, EEG, 브레인 이미징 이렇게 네 개로 나눠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대부분 레트로스펙티브한 디자인이 많고 그다음 블라인딩이 잘 되지 않았던 특히나 이런 클리니컬 이그제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환자의 결과를 알고서 의사가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블라인딩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컨타미네이션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컴파운드 팩터도 굉장히 많은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적정 수치를 의미 있다 없다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프로스펙티브하게 본 연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개의 연구를 가지고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아에서도 이런 뉴럴로직 아웃컴을 좋든 나쁘든 예우인자로서 사용을 할 때는 한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 모달리티를 사용을 해서 판단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간단히 들여다보면 이제 클리니컬 이그지미네이션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저희가 배드사이드에서 환자를 진찰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거 퓨필러리 리플렉스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뭐 GCS 스코어를 본다든지 아니면 GCS에서도 모터 스코어만 본다든지 뭐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이 아까 얘기한 30% 1%그 지침 안에 들어온 것은 클래스 레벨이 높지는 않지만 12시간 ROSC 되고 난 다음에 1012시간 이내에 퓨필라리 리플렉스가 정상적으로 양측에서 관찰이 된다 그러면 얘는 좋게 깨어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동공관사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가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뭐 GCS 스코어라든지 아니면 모터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 시간대나 아니면 그 반응이 있다 없다로 예후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러드 바이오마커고요. 뭐 20년에는 저희가 뭐 NSE라든지 S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언급을 좀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폴스 포지티브 레이스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수치들을 제시를 할 만한 바이오마커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블러드 락테이트가 되겠고요. 이 락테이트를 대상으로 했었던 한 3개의 연구가 있었는데 12시간 이내에 시럼 락테이트가 2m몰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페이버러블한 뉴럴로직 아웃컴이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런 환자군들이 센시티비티는 굉장히 낮지만 폴스 포지티브 레이시 낮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페이버러블한 아웃컴을 예측하는 인자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하에서 제시를 하는 건 락테이트가 12시간 내에 2m몰 이하로 수치가 낮다고 하면 이 아이는 예후가 좋을 수 있겠다 하는 인자로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 외에 다른 바이오마커들은 뭐 수치라든지 특정 시간대를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뇌파 검사는 2020년도에도 일주일 이내에 좀 빨리 시행을 해봐라 뭐 이 정도로 좀 꼭 해야 되는 검사로 권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25년 가이드라인에서 뇌파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있긴 한데 연구마다 표본수라든지 아니면 측정을 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보고자 하는 아웃컴들이 다 달라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예후와 관련해서는 EEG는 클래스 레벨이 2A죠. 그러니까 72시간까지는 EEG를 가능하면 빨리 모니터링을 하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 EEG 모니터링을 했을 때 12시간에서 24시간, ROSC 된 이후에 12시간에서 24시간 내에 뭐 슬립 스핀들이라든지 이런 스테이지 2 슬립 아키텍처 같은 정상적인 소견들이 보인다고 하면 얘는 잘 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후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24시간이나 7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스테투스 에필lep티푸스 폼을 보인다든지 버스트 서프레션 같은 폼을 보인다면 얘는 예후가 좀 안 좋을 수 있겠어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EG는 좀 이른 시간에는 좋은 예후인자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쓰고 좀 나중의 시간에서는 나쁜 예후인자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럴로직 이미징은 CT와 MR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MRI는 이스케믹 체인지를 보는데 가장 좋은 검사 도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케믹 체인지가 제대로 보이려면 ROSC 이후에 3일에서 2주 이내에 보인다고 하고요. 2주가 지나가면 슈도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는데 적절한 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는 3일에서 2주 안에 시행을 해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있었던 MRI가 정상이라고 하면 아이의 신경학적 예후가 좋을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응급실에서도 환자가 ICU 올라가기 전에 얘가 어레스트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꼭 시행하는 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24시간 내에 시행했었던 CT가 그레이 마터하고 화이트 마커의 디마케이션이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브레인 스웰링이 이미 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의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아하도 이런 식으로 favorable outcome, unfavorable outcome 해가지고 시간대에 따라서 써야 되는 색깔로 이렇게 4개의 크라이테리아로 나눠서 검사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unfavorable한 것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참고를 하시기에는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ER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임라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검사들, 참고해야 되는 검사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리뷰어들이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자발순환 회복된 소아의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것을 판단을 하라고 권을 하고 있고, 클리니컬 이기전 관련해서는 동공반사 반응을 평가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순환 회복 이후에는 젖산 수치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바이오 마커들은 예측인자로 사용하기에 아니면 또는 제한하기에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전문가 합의 권고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뇌파 검사 같은 경우는 72시간 이내에 모니터링을 할 것을 얘기를 하지만 뭐 어떤 소견을 저희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징 관련해서는 CT는 24시간 이내에, 그다음에 MRI는 72시간에서 2주일 이내에 시행할 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 나타나는 파인딩을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데 지표로 사용할 만하다고 전문가 합의 권고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인투베이션이 된 환자에게 있어서는 연령에 따라서 이제 분당 10회가 아니라 다른 인공호흡수를 제공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레스트 상황에서 A라인이 있다고 하면 다이스톨릭 BP 모니터링을 연령에 따라서 25 또는 30 이상 유지시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ROSC 이후에 SBP는 연령의 10% 이상 유지를 하고 경련이 있다 그러면 경련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예후 평가는 다인자 분석을 통해서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